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마리킴입니다. 어, 저는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오늘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 보니까 아트를 하고 싶은데 또 나는 디자인이 전공인데 뭐 아티스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미술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작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팝아트라는 장르가 또 우리나라의 그 미술계의 유행을 또 하고 그래서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술 전반적인 미술을 잘 아시겠지만 그 팝아트란 또 뭔가 그리고 이 작가들이 하는 생각과 저의 생각은 뭔가에 대한 조금 자세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주된 그 이야기는 크리에이티브란 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아트와 디자인은 뭔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트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은 우리가 보는 게 다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아닌 게 없거든요. 저는 그 우리가 예술을 하는 이유가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디자인과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티스트들한테 크리에이티브는 뭐고 도대체 이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표현됐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이 작품 아시죠? 뒷샹의 변기인데요. 제목이 샘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가가 저는 팝아트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뒷샹이 변기를 전시장에 갖다 놓으면서 생각의 전환이 있었죠. 레디메이드라고 이미 만들어진 예술이다. 우리가 보는 게 다 예술인 거죠. 예술이 별게 아니고.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제프 쿤스도 아시죠? 얼마 전에 이 작품 신세계 백화점에서 300억에 구입을 하면서 제프 쿤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인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이거 보면 뭐 생각나세요?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하는 그 사탕봉지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300억이라니 되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든 걸 비싸게 파는 사람들. 이 작품이 300억이라 그랬잖아요. 제프 쿤스가 이 작품의 제목을 되게 잘 지었어요. 제목이 Sacred Heart인데요. 우리가 이 싸구려 사탕봉지를 발렌타인데이 때 주잖아요. 이거는 얼마인지 가격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담긴 마음은 Sacred Heart, 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그래서 300억을 주고 사도 안 아까운 건지. 그리고 이 작품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했던 작품인데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동성 연인이 에이즈로 먼저 죽었어요. 본인도 나중에 에이즈로 죽게 돼요. 그 사랑과 살았던 시간의 차이를 시계로 비교를 한 거예요. 시계에 같은 시간에 건전지를 넣으면 하나가 먼저 멈춰요. 이것이 예술이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생각을 비싸게 파는 거죠. 그것이 예술가가 하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음과 삶을 발로 표현했고요. 자, 이 작품은 실비 프레리라는 미국 작가인데요. 소비 문화에 대해서 껌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비하고 껌처럼 버리는 거. 이 껌이 되게 커요. 몇 미터 되거든요. 이런 껌을 몇백억에 팔 수 있는 거. 그런 그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역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죠. 다른 껌.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 데미안 허스트는 생존하는 가장 비싸게 작품을 파는 작가예요. 아시죠? 아마 미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작품이 900억이에요. 피카소의 어떤 작품들을 다 가격을 갱신했죠. 살아있는 작가로서.
데미안 허스트는 죽음을 팔아요.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파는 거죠. 그리고 무라카미 타카시 잘 아시죠? 일본의 오타쿠 문화를 자기가 한 것이냐? 되게 욕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예술이 될 수 없는 오타쿠라는 거는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예술로 승화시켜서 비싸게 역시 팔죠. 위의 민주는 민족성을 팝니다. 중국 작가죠. 장샤강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민족성을 팔아요. 공산주의 이런 이념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 이념을 작품에 녹여서 팔아요. 그래서 이 작가들은 앞에 봤던 작가들은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브로 해서 파는데 저에게 크리에이티브란 뭔가? 저는 영감을 어디에서 받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만화책만 봤어요. 학교에서는 잠만 자고. 지금 제가 뭐 타이틀을 보면 뭐 석사도 했고 막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정말 공부를 너무 못해서 엄마가 나중에는 진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미술을 하게 됐거든요. 공부를 적당히 잘하면 원하는 걸 안 시켜줘요. 공부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저는 크리에이티브를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에서 되게 많이 얻어요. 지금도 만화책을 되게 많이 보고 최근에는 그 나라를 구했다라는 만화랑 그 예쁜 남자 되게 재밌게 봤어요. 뭐 역시 이런 만화책 많이 봤고요. 지금은 만화책도 많이 보지만 철학책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내가 이 동그라미 얼굴을 왜 자꾸 그리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그러면 여기 이 철학책을 보면 그 대답을 누군가가 했어요. 이 철학 vs 철학 이 책을 보면 수백 명의 철학가들이 했던 말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적어놔요. 짧게 한 페이지 정도로. 그러면 나와 맞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되게 달라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이 동양에서는 무념무상, 마음을 비워라 그러잖아요. 서양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철학을 아는 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어쩌면 그 버려진 껌같이 쓰레기 같은 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비싸게 파는 거, 거기에는 철학이 필요해요. 나의 생각과 함께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요즘 얼마 전에 슬래버의 지잭 한국에 강연도 오고 그랬었잖아요.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 좀 이렇게 자본주의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꼭 이것들이 좋은 것인가? 저는 작품의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작품들을 한번 보면서 뭐 때문에 저런 작품들을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뭐 이런 작품들 그려요.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얼굴에다가 큰 눈을 그려서 뭐 왕눈이 아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눈 아이 인형 돌 해서 아이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미술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뭐 풍경화나 이런 거 하시는 분 말고 약간 캐릭터 아트가 뭐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독창적인 캐릭터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콜라보레이션도 할 수 있고 팝아트에는 패러디라는 장르가 있어서 미키마우스도 따라 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로는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의 독창적인 이런 뭐 패턴이 됐든 뭐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백설공주 패러디한 건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물어봐요. 백설공주를 하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느냐? 걸려요. 디자인에서는. 근데 예술에서는 안 걸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술에서는 패러디라는 장르가 있어요. 저는 지금 백설공주의 독사과를 샤넬로 패러디를 한 거죠. 독사과의 유혹과 샤넬 사과의 유혹이 좀 비슷하다 뭐 이러면서 유명인들 시리즈가 나와요. 이 시리즈들이 제 작품들 중에 좀 유명한데요. 작년부터 계속 이 페이머스 쇼 시리즈로 전시하고 있어요. 제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꾸 똑같은 것만 그리면 안 지겹네요. 안 지겨워요. 안 지겨운데 제 작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술에는 사실 예술이 왜 비싸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그거를 내가 살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이돌들을 옷을 갈아입혀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새롭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술의 독창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 작품으로. 유관순도 있고요. 이런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1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그 예술과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장르가 되게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새로운 시도들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외국 작가는 이런 작가들이 뮤지션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저는 21으로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술가와 그 이런 밴드의 그 콜라보레이션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이런 작품들 했고 헤이즈 유 뮤직비디오도 역시 제가 연출했습니다. 지금 시간상 넘어갈게요. 그리고 악기와의 콜라보레이션. 이 작품 제의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 제가 그림을 저기다 엎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뒤엎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실용적이고 예뻤으면 좋겠고 피아노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살리고 싶어서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화장품. 이 화장품은 사실 보통 아티스트들이 연예인을 그리잖아요. 디자인을 하든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든 저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황정음 씨가 따라하는 컨셉이 있어요. 반대죠. 닮았나요?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와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그 디자이너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티스트는 새로운 영역을 찾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콜럼부스가 미대륙을 찾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생활화하는 것, 그게 디자이너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아트와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예술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나온 만화가 혹시 신일숙 씨 아르마니아는 내 딸들 맞아요? 막 만화가 나왔어요. 갈채까지. 그러더니 갑자기 철학 대 철학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급격한 변화여서 이게 제가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리킴 씨는 그 길을 찾으신 다음에 인문서적으로 넘어가신 건지 그 인문서적을 보시고 나서 본인의 길을 찾으신 건지. 공부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는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해서 제가 필요해서 해서 하니까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필요하기 전까지는 아직 공부하지 말라 그럴까요? 놓으세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미술 비전공자들이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들이 뭐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좋은 대학 나오고 학원 다니면서 배워야 할까요? 팝아트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네요.
저도 미술 전공을 안 했어요. 제가 공과대학 나왔고요. 그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나중에는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애니메이션 영상을 전공을 했거든요. 공순이셨군요, 공순이. 네. 그런데 어떻게 팝 아티스트가 됐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호주에서 계속 있었었는데 한국에 와서 되게 막막했어요. 뭘 해야 될지.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배운 것으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떤 분들이 블로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블로그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블로그 하나만 있었어요. 거의 싸이월드나 블로그. 근데 블로그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제가 조금 그 뭐라 그러지? 집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아예 안 하는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요한 면이 있어서 블로그를 2년 동안 하루에 포스팅을 하나씩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 360개 이상이 됐던 거예요. 포스팅 수가. 그걸 2년을 했더니 유명해졌어요. 제 이름 일단 마리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처음에 제 마리킴으로 안 했고 마리김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멸치 한 마리 김 한 단 이런 게 자꾸 나와서 마리킴으로 바꿨어요. 마리킴을 해야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리킴 한 다음에 제가 포스팅을 2년에 걸쳐서 700개 정도를 하니까 마리킴 하면 저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유명해서 나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온라인 매체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SNS를 5개 해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스도 하고요. 제 웹사이트도 있고요. 다음 블로그도 있고요. 어떤 한두 개 정도는 관리를 잘 안 하는데 다 열심히 되게 하거든요. 이 SNS가 홍보 효과가 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를 한 1년만 꾸준히 하면 제가 대학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지금은 자기 홍보 시대고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팝인 거죠. 팝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를 알리고 유명해지고 유명한 사람들과 만나고 유명한 사람을 그리고 꼭 안 유명해도 우리 일상에 나를 되게 노출시키는 게 그런 게 저는 팝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공짜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활용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사실 전 TV 출연은 안 하거든요. 쇼프로나 짝에서 나오라고 되게 많이 그러는데 일단 저는 그 문화나 다큐 쪽 그런 데가 아니면 TV 출연 자체를 안 해요. 짝도 사실 예능은 아니고 교양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예능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유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그런 매체들은 안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방송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SNS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답이 됐을까요? 아, 그래요. 진정한 파워 블로거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학업에 치이고 그림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변 눈치에 성공해야겠다는 부담감 탓인지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지치고 한숨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셨네요. 먼저 성공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인 잣대의 성공이 성공인지 예술가들은 사실 아까 심재명 대표님과는 반대예요. 예술가는 혼자 작업하는 사람이고 혼자 만족도 그리고 그 예술가의 그 관객은 대중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작가가 나오면서 대중들이 미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됐지만 사실 미술가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처음 예술가의 관객은 본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행복한 것이 성공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근데 그 성공을 자꾸 사회적인 내 친구는 지금 대기업 들어가서 뭐 연봉이 얼만데 나는 예술가면 아무래도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될 건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친구가 나중에 뭐 가족이 삼성 패밀리가 아닌 이상 삼성에서 사장이나 뭐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장이 된다 하더라도 사장이 받는 월급의 가치는 저는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술가는
지금 내가 시작하는 점은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랑 다를 수 있지만 나중에 그 가치나 내가 벌 수 있는 돈이나 아니면 나의 행복 지수는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사회적인 잣대에 자꾸 들이밀지 말고 자신이 행복한 지점 그리고 자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해외 인턴도 나가고 졸업하고 나서는 해외 취업을 하고 계속 이제 해외를 가고 싶어서 잠깐 이제 들어와가지고 플라워 공예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마리킴 씨께서 말씀하신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랑 홍보 같은 걸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런 콜라보레이션은 어떻게 기회가 오는 건지 뭐 어떻게 인연이 닿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멋져 보여요. 근데 실상 뭐 되게 힘든 점이 있다거나 뭐 하고 나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거나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은 21 콜라보레이션은 그 양현석 사장님이 직접 연락 오셔서 하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 콜라보레이션 할 때 양현석 사장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돈을 얼마나 받으실 것인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 안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21 앨범에 그림이 21장 들어갔는데 21이라고 21 이렇게 넣었는데 하나에 100만 원만 받아도 2,1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받으면 더블이겠죠.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 사장님 하신 말이 역시 쿨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은 그 정도 주셔도 되는 분인데. 아, 돈을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네. 저는 되게 중요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였기 때문에 잘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제가 갑을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갑을 관계를 만들기 싫어서 안 했고 대신에 뮤직비디오 할 때 많이 받았어요. 많이 불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결정을 하고 나면 최선을 다해주라는 거거든요. 내가 5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얘 5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것만 해줘야지 이러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안 들어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잘해주라고. 저 화장품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장품도 지금 아마 저렇게 콜라보레이션 한 것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일들이 많이 들어와요. 좋은 일들이. 왜냐하면 마리킴은 콜라보레이션 하면 너무 잘 된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플라워. 플라워 네, 플라워, 하신다고. 그런데 외국에 계시다가 왜 한국에 곧 나가실 건가요, 다시? 네, 그러시대요. 어디로 가시나요? 중국이요. 네, 모든 일을 하실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은 할 때 플라워로 콜라보레이션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플라워를 꽃 속에 얼굴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을까? 그 꽃이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옛날에 어떤 작가가 꽃으로 건담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조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작품도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네, 좋은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강연을 저희 딸 때문에 딸 덕분에 지금 왔는데 마침 심재명 대표님 좋은 강의도 들었는데 질문은 마리킴 씨께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다 보니까 저희 딸 때문에 저희 같이 왔는데 저희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하고 싶어하는 일이 굉장히 확실하게 지금 미술 그쪽에서도 오늘 와서 강연을 듣다 보니까 팝아트 쪽에 굉장히 적성이 맞는 것 같고 본인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엄마이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 작업만 미술 작업만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 이외에 다른 뭐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직은 중학생이다 보니까 공부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게 많은데 본인의 의지가 중학교 2학년 치고는 굉장히 확고해서 잔소리를 들릴까 봐 제가 얘기를 많이 못 하는데 마리킴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전공도 그쪽을 전혀 안 하셨는데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따님이 만화만 봅니까? 아니 저희 딸은 만화는 잘 안 보고요. 네. 벌써 작업해서 저작권도 좀 등록해놓고 오.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데 그 작업 이외에 다른 걸 좀 더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철학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군요, 어머니께서는. 예. 근데 좀 네.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얘기가 없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사실은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훌륭하시게 될 것 같아서 따님이 벌써 저작권 등록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싫은 걸 시켜서 저처럼 학교 때를 시간을 전부 학교에서 잠만 자는 걸로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좋아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서도 제가 미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그림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따님이 좋아하는 일을 시켜주는 게 가장 어머니로서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꼴등했어요.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근데 저는 그때 공부 전교 1등 했던 학생들 그때 친구들보다 제가 훨씬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돈을 그 친구보다 더 잘 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삶을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적당히 잘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재능을 발견 못하고 나중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나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맞았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근데 지금 벌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는 저는 본인한테 그리고 가족에게도 어쩌면 어떤 아이들은 뭐를 원하는지 몰라서 학원도 뭐 한 10개씩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미술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만 어머니께서 욕심을 다른 쪽으로 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따님이 아싸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느 정도 뭐 원하시는 꿈을 이룬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앞으로도 또 생각하시는 계획, 목표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단기적인 꿈이랑 장기적인 꿈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저 같은 작가들이 한국 작가들이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작가 없잖아요. 백남준 선생님 외에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생겨서 좀 한국을 문화적으로 알리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좀 약자 그러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런 것들을 돌보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세상이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쟁도 없어지고 기아도 없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물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마음을 나누어서 세상을 돌보는데 그래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꿈을 찾아서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씩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인 잣대로 본인을 자꾸 들이밀면 사실 저는 제가 지금 미대 들어가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미술을 안 배웠기 때문에 데생도 못하고 뭐 풍경, 의자, 정물 그리랑 못 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잖아요. 그거에 나를 들이맞추면 맞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의 기준은 자기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복의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씩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추웠는데 지금 어때요? 사랑 때문에. 따뜻하게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너무 근처에서 술 너무 드시지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세요. 안녕히 가세요.